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K문화가 전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냈을까요? K문화를 알리는 K언론.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문화계 전반의 소식을 담은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확인이 중요한 시대. 시청자 궁금증 해소를 위해 YTN 보도국에선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있을지 에필로그 Y에서는 YTN 팩트Y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암호화폐, 대체불가 토큰인 NFT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YTN 사이언스에서도 과학 캐릭터 NFT를 공개했는데 거래 플랫폼에서 당일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홍보에 잘 쓰여서 YTN 방송 발전에 크게 반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화부 보도가 다뤄야 할 분야도 넓어지고 있고요. 또 뉴스 수용자들은 더 깊은 해석과 분석이 들어간 보도를 원하게 됩니다. 단순히 문학의 현상만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보도도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리뷰 Y 시간, YTN이 다룬 다양한 문화계 보도 살펴봅니다.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에서 6관왕 차지하면서 사실 문화부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 에이미 대상 수상 등으로 한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도 역시 이번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과 관련해서 연일 보도를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에미상 나무주연상, 감독상 등 6관왕, 비영어권 첫 쾌거에서는 현장 특파원을 통해서 수상 가능 부문, 경쟁작 정보, 현지 분위기까지 다양하게 전달을 해서 정보성이 있었습니다. 네. 13일 K 콘텐츠 저력 입증 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오려면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이제 IP를 확보하지 못해서 네. 그 수익 대부분을 넷플릭스에 넘긴 문제들 사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이 IP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시급 등 K 콘텐츠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심도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점은 한류 현상 이면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소식도 다뤘는데요. 지난 12일 보도입니다. K-팝 좋아했다 사기당할 뻔 브라질 한류 팬심 악용주의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는데 네. 한류를 사랑하는 브라질 팬들의 팬심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을 다루면서 현지 리포팅을 통해서 현지인들,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들을 인터뷰에서 다룬 점들 이런 게 이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류가 대세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한류 현상에 대한 분석 보도,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전망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작품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많이 받으면서 문화부 보도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고무적인 건 특정 분야, 특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BTS 같은 한류 스타나 인기 아이돌에만 보도가 편중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두 분이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지적을 하시겠지만 문화 관련 보도, 특히 대중문화 관련 연예계 보도에 있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또는 또 흥미 위주의 보도로 흐르지 않도록 지금처럼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문화 부분을 다루는 곳이 두 곳이죠. YTN 보도국에 있는 문화부가 있고요. YTN 스타도 있거든요. 오늘 네. 어떤 부분 주로 보나요?
우선 이제 저희 리뷰아이 코너에서는 그 채널24 YTN 방송에서 송출되는 보도 프로그램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YTN 스타에서 소개되는 양질의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네. YTN 문화부 보도만 살펴봐도요. 재밌고 유익한 보도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 보도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또 연예계 소식일 텐데요. 네.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는 그 연예계 관련 보도는 굉장히 선정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 확인 없이 또 혹은 추측성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주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YTN은 최근 마약 혐의 관련으로 긴급 체포됐던 이상보 배우의 소식을 신중하게 취재하려는 노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지난 13일인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배우 이상보 마약 혐의 전면 부인, 하루아침에 마약 배우 됐다, 법적 대응 방침. 이후에 15일 그 후속 보도로도 또 이어지는데요. 역시 단독입니다. 배우 이상보 체포 당일 검사 결과 확보, 마약 음성이란 제목의 보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체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보면 마약 배우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열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었거든요. 이렇게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 YTN이 단독 보도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덧붙여 주시죠. 네, 저도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좀 문제라는 생각에 많이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약간 비슷한 톤의 뉴스를 이제 아쉬운 뉴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7일자 보도인데요. 국민 배우 안성기 혈액암 호전돼 있는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배우로 불리는 안성기 배우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전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성기 배우는 15일 깊고 푸른 밤 등 80년대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많은 작품을 함께한 배창호 감독의 데뷔 30주년 특별전 개막식과 깊고 푸른 밤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행사에서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이 쏟아진 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배우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좀 나오니까 이제 배우가 자기가 지금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 기사를 보면은 그의 병세나 아니면은 병으로 달라진 겉모습에만 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나 거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보도였는데요. 그 배우가 개막작을 보다가 이제 중간에 나가는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이게 뭐 그의 병세가 심각한 게 아니냐라고 약간 추적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그 행사가 그 배우한테 갖는 의미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문화적으로 배우가 참여했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는 보도가 어떤 충실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약간 문화 보도에 어울리는 품위 있는 보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날 사실 안성기 배우가 한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제 안성기 배우가 영화란 나의 모든 것이다. 영화를 떠나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고 영화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투병 중에도 같이 영화를 한 동료에 대한 행사를 축하해주고 관객과 이야기하려는 모습, 그런 배우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어떤 더 가치 있는 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좀 문화부 소식들이 많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재밌는 게 있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재미를 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절 문화 기사 하면은 늘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소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 점들이 참 유익했습니다. 지난 10일 보도인데요. 연극계 흥행 주역 방탄노년단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연극계 원로들의 그 원로 배우들의 활약을 방탄노년단으로 표현한 그 기사 제목도 흥미를 갖게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추석 명절에 소개된 보도여서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거리를 좀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명절이 되면 그 다른 세대 간의 그 소통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들 이런 예, 것들이 그쵸. 온라인상에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만큼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간의 본의 아니게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소재의 뉴스가 명절의 새로운 소통의 소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지난 9월 10일 약과에 빠졌어요. 약해팅 품절 대란
약과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그 김영수 앵커가 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약과의 매력을 분석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게 식문화를 넘어서 놀이문화로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인터뷰를 통해서 잘 전달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2030 그 세대들이 약과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 걸 이 보도를 보고 좀 알게 됐거든요. 네. 새롭게 알게 됐고 또 이제 출연자가 전통 음식 연구소장과 신세대 유튜버 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조합의 출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았습니다. 유튜버가 프랑스 과자 휘낭시에 약과를 더한 새로운 예. 레시피 이런 거 소개하는 내용들도 흥미있었고 MZ 세대들의 약과 맛있게 먹는 방법 소개 이런 것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우리의 그 전통 식문화를 향유하는 창의적인 면들이 소개돼서 의미가 있었고요. 또 약과가 세계적인 디저트로서의 가능성이라든지 전통 문화의 가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신한 시도들이 재밌고 흥미를 유발했는데 김영수 앵커님께서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 트렌드와 시기에 맞춰서 적합한 네. 패널 섭외였던 것 같은데 좀 뒷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말 뉴스 책임지시는 김정혜 선배가 이거를 다 준비를 하셨거든요. 저는 뭐 말 그대로 차려진 밥상을 잘 먹기만 했고요. 실제로 아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방송에서 저희가 뭐 뭘 먹어보거나 그렇게 좀 부드러운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호흡도 잘 맞았고 실제로 맛있기도 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연결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예계나 대중문화 소식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 속 사실이나 문화재 관련 보도도 문화 보도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뉴스를 뽑았는데요. 9월 16일 미봉으로 1달러, 연표 왜곡 50일간 왜 몰랐나 보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수교 30년, 중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연표를 뺀 왜곡된 연표를 제공을 했고 여기에 한국이 이제 항의한 것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중역사 왜곡 질문에 학문 정치 분리 원론적 입장만이라는 제목의 단신 보도가 먼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도는 그러니까 중국의 연표 삭제가 미봉책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연표 수정이나 삭제에 대한 사과 등 왜곡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이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보를 포함해서 14점의 문화재를 보내놓고 이제 현지 상황을 50일 가까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게 상당한 규모가 있는 국제 전시회이고 문화재를 14점을 보내놓고도 현장에서 점검을 하지 않았던 점이나 현지 공간과도 아무런 협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숙한 방식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보도였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중국의 어떤 역사 왜곡이 어떤 돌발적인 것들인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동북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더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그 역사 부분도 저희가 좀 문화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언론이라는 게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언론의 주된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잘못 알려진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왜곡된 사실이 기정사실처럼 자리 잡은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YTN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감정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사실들을 모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중요해진 시대, 문화 보도 범위와 비중 더 확대되어야. 콘텐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K 콘텐츠의 영향력도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IP 확보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법제도 또 윤리적 차원의 문제도 중요해집니다. YTN 문화부 보도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서 더 풍요로운 콘텐츠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중심으로 현상만을 단편적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아니라 이슈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는 깊이 있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분석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판치는 요즘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YTN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에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봅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쏟아지는 뉴스 중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판가름해주는 똑똑한 보도가 필요한 요즘. 자세한 내막이 궁금한 뉴스의 해답을 찾아주는 팩트와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9월 한 달간 팩트와이에서는 어떤 진실을 찾았을지, 그 진실을 찾기 위한 기획탐사팀의 노력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탐사팀에서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신지원 기자는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바쁜 게 아니라 저는 작년 말쯤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일을 한 끝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기획탐사팀 팩트와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1분 30초짜리 YTN 뉴스 기사랑 팩트와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그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거짓된 명제를 찾아서 이것을 반박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기사다 보니까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은 분량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제 9월 한 달 동안 팩트와이에서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전기차 관련 팩트체크 3가지를 했고 또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거짓 주장을 입증한 적이 있고 네. 또 그 흰남노 태풍 피해가 컸잖아요.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관성 입증한 것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경제 용어의 유래 이렇게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주제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에 뉴스를 들으면서 뉴스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그 인사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듣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기도 하고 또 기사 제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알려진 게 없나 이렇게 좀 스캐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아침, 낮, 밤 할 것 없이 항상 이렇게 뉴스 듣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도 라디오를 듣다가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이거 팩트 체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제 발제거리 아이템이 사방팔방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 주제를 보니까 9월에 3편이 나갔는데 모두 신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기차에 관해서 원래 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편이었나요? 제가 사실 네. 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면허 갱신 알람이 장롱면허로 살다가 이제 차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꼼꼼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차의 세계에 조금 입문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던 찰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고 네. 이게 뭔데 하고 막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사화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겸사겸사 좀 공부도 하게 되면서 기사를 쓰게 되신 것 같은데 보니까 3편이에요. 근데 이게 연속해서 원래 보도로 만들려고 하셨던 건가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좀 교집합의 영역에 있는 복합적인 이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외교적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경제 이슈, 해외 정책 이슈까지 시리즈물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보니까 해외 사례들도 많이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외 사례 이렇게 조사하실 때 좀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잘 이제 써놓기도 했고 영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수월했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식 문건을 확인해도 다 외국어라서 저희 팩트체크 인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수공예 작업으로 번역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문장만 봐서는 또 여기에 내포된 자국 기업을 우대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제 차 또
해석을 받아야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도 그렇고 사실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 정말 전기차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보급률의 발달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신 정책이 맞나 이거는 국내에만 해도 자동차 산업협회, 전기차협회, 자동차 환경협회 이런 협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그 단체들이랑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좀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사실 보도가 많이 나가고 요즘에 전기차에 관해서 시청자분들 관심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도 사실 분분할 것 같은데 보도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이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 댓글이 도움이 되는 게 업계에 계신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제 기사에 담고 싶었는데 미처 못 담았던 부분들 디테일을 댓글로 남겨주신 적도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 댓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주식 배당률에 관한 팩트체크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엔 통계 착시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복잡해서 기사를 쓰고도 조금 이게 잘 전달이 됐을까 걱정했었는데 댓글에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쓰고 싶었던 말을 잘 정리해서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전달이 됐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팩트화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거나 노력을 많이 쏟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래픽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도 이거를 어떻게 시청자들이 보게 하는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전달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정말 그 전문적인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의 그 공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전달력 있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래픽의 중요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그래픽 팀에게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짧게 남겨볼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픽팀에 전화를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이 기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큰 공은 저희 그래픽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고생하는 그래픽팀에서도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팩트와이를 보면 판별 기준이 5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게 거짓, 대체로 거짓, 판정 보류, 사실, 그리고 대체로 사실인데 이게 판별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팩트를 막 나열을 하고 팩트를 입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어쩌면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거짓,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사실, 대체로 거짓인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체로 볼 것인가도 있고 또 판정 보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미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초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에이즈 환자한테서 유래했다라는 네. 유언 비어가 돌았었는데 그 출처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었고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이나 선입견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판정을 보류하자라는 그 자체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정말 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요?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있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한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감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누구의 의견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너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이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거기까지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팩트와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끝으로 개인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싶게 만드는 나만의 관심 분야 있을까요? 분야로 보면 아무래도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기후변화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넘어서 정부 공공기관의 뭐 분석 자료나 기재부 예산 정책안이나 이런 것들에 좀 잘못된 점이 없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획탐사팀에서 팩트와이 통해서 신지원 기자가 지금 얘기한 주제들도 좀 저희가 기대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팩트와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좀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활약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하고 또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무려 6건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옛 동료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전주환. 불법 촬영을 통한 협박과 37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기간만 무려 3년에 달합니다. (20여 년) 전 스토킹 처벌법을 먼저 도입한 영국은 피해자 신변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자감시 장치 GPS 장치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와 경찰이 똑같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 소속의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해자 물건 사진을 찍은 것도 모자라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습니다.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에 빈집에 드나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실시간 보도를 해주는 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번 그 남마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신나노와 그 비교해서 예고를 해주셨으면은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9월 10기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월이 10기 시청자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이번 달 논의 프로그램은 시청자위원 임원을 마치는 소감과 YTN-DMB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TN-DMB가 미디어 환경이 정말 대변혁을 겪으면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살짝 버거운 상태가 사실 많이 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DMB가 이제 취약 매체로 좀 평가를 받기도 하는 어려움 속에서 사실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취약 매체로 기술을 하는 동시에 또한 이 사회에서 아직은 없으면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서비스라고 역시 동시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비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공익적인 역할을 기대받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반드시 수익성 개선 쪽에만 너무 치중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것은 현재 DMB 매체가 처해 있는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한계 때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궤진과 소통보다는 다소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상호작용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의견 궤진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DMB가 처한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DMB의 사회적 필요성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노력이 좀 더 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YTN-DMB에게 바라는 점은 지금처럼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시는 것과 더불어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뉴스가 잘 전달되는 통로로서 그리고 또 뉴스를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해설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뉴스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조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도의 시각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셔서 시청자들께서 조금 더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다양한 이슈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주목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 자막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자료 화면 부분이 예전 화면으로 자주 보여진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화면으로 조금 대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보도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YTN의 장점이 아무래도 이게 흥행 위주의 그 오락적 내용 없고 그리고 또 그 대중 유행에 좀 덜 휩쓸리면서 이렇게 기존의 톤을 유지해 오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좋은 이미지 유지하시면서 더 이렇게 공익적인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YTN 채널의 장점이 시사와 뉴스의 전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어떤 뉴미디어 시대의 어떤 접목에 따라서 교양과 재미를 주는 측면으로도 다소 가벼운 재질의 프로그램도 새롭게 런칭을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신설되고 또 긍정적인 어떤 반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칭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지상파 DMB는 수요 감소라든지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일 텐데요. 하지만 지상파 DMB는 다른 미디어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죠. 그간 YTN DMB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지상파 DMB의 발전 필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DMB 고유의 특성을 살린 방송 프로그램은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좀 정치나 이런 면에서 많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좀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특히 시대에 좀 많이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쉽게 미처 놓친 부분들을 좀 끝까지 YTN DMB가 다뤄주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힐링 다큐나 수다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좀 재미나게 본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처럼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감성과 과학이 같이 공존하는 계속 방송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성과 믿을 수 있는 시사 전문 방송으로서 본래 모습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YTN DMB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기의 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울 때 YTN DMB가 제공한 상세한 정보와 안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스 채널로서 언제나 저희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뉴스도 재미 요소만 더 보완하면 또 하나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이동하면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YTN DMB 뉴스 채널이 단순 방송 채널 외에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네, 위원님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10기 시청자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11기 위원회 활동을 하실 위원님들에게도 더 좋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